싸구려 감자나 주워오면서 무슨 자존심이야. 돈도 못 벌면서 무슨 엄마 타령이야. 나 피곤하니까 따로 자. 제 남편은 2년 동안 처가살이를 했습니다. 저는 진취적이지 못한 그가 답답해 따로 자자고 요구했죠. 그 후 남편은 지방으로 발령이 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제 행복이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설날, 전날 저녁, 식사는 지루할 정도로 익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부모님께서 원목 소파에 앉아 TV에서 방영되는 설날 특집 코미디 프로그램을 뚫어져라 보고 계셨습니다. 개그맨들의 웃음소리가 시끌벅적하게 울려 퍼지는 거실 풍경은 제 침묵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등을 기댄 채 쉴 새 없이 울리는 복사 붙여넣기식 새해 인사 메시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목적 없이 휴대폰 화면만 넘기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도마 위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남편 지훈 씨가 분주하게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잡채 볶는 고소한 냄새와 갈비찜이 보글보글 끓는 냄새가 어우러져 전형적인 한국의 명절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그는 목 부분이 해진 옅은 회색 스웨터를 입고 비닐 앞치마를 두른 채 구부정한 허리로 끓고 있는 떡국 냄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그는 국자로 거품을 걷어냈는데 그 손놀림은 오랜 경력의 주부처럼 능숙하고 꼼꼼했습니다. 거실에 계시던 아버지가 차례상 준비는 어디까지 됐냐고 소리쳐 물으셨습니다. 지훈 씨는 서둘러 가스레인지 불을 줄이고 주방 문턱으로 달려와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거의 끝났고 갓 부친 동태전만 올리면 바로 차례를 지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니도 사위가 꼼꼼하다며 칭찬을 한두 마디 거두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 자부심 한 점 잃지 않았고 오히려 무감각할 정도의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다시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의 뒷모습을 쳐다보았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연말에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 교류하지도 찻상에 앉아 사업 이야기를 나누지도 않고 주방 구석에 틀어박혀 파 한 뿌리, 마늘 한 쪽을 다듬고 있는 모습. 당시 제 생각에 그 모습은 참으로 답답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마지못해 그를 도와 수저를 놓으러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우리 부부는 스쳐 지나갔지만 누구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침묵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결혼 생활을 완벽하게 감싸는 껍데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그가 건네는 잡채 접시를 받고 무심하게 차례상을 차리고 무심하게 이번 설도 무미건조한 나날의 연속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 버는 여자라는 오만함과 오랜 세월 동안 길러진 무관심이 제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저를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물렀다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성껏 부친 동태전이 짠 음식을 좋아하는 제 입맛에 딱 맞추려 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가 장모님을 위해 끓인 떡국에 최고급 사골 국물을 쓴 것이 그가 남긴 마지막 온기였다는 것도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명절 저녁 식사였습니다. 제 경멸이 이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기 전에 마지막 순간이었죠. 가정이 무너지고 나서야 저는 아득한 기억들을 되짚어 볼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시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시작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그해 25살, 저는 홍보 대행사에서 첫 월급을 받고 제 자신에게 비싼 명품 가방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불운은 여름 장맛비 속에서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바퀴 절반이 잠길 정도로 물에 잠겼고 사람들은 방수가 되는 옷을 입은 채
서둘러 엑셀을 밟으며 서로를 앞질러 갔습니다. 제 차는 흙탕물 한가운데서 시동이 꺼져버렸습니다. 주위에서는 차들이 경적을 시끄럽게 울려댔습니다. 저는 길 한복판에 발이 묶인 채 옷은 흠뻑 젖었고 무거운 차를 인도로 끌어올릴 방법을 몰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절망감에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파란색 기술자 작업복을 입고 낡은 소형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바지를 무릎 위까지 걷어 올린 뒤 흙탕물을 거슬러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별다른 질문 없이 제 차 보닛을 열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엔진 부품을 확인하고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그의 손은 기름때와 흙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동작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차는 다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소매로 핸들에 묻은 기름때를 깨끗이 닦아주고는 저에게 먼저 가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저희 집 골목까지 그는 제 차 뒤를 천천히 따라오며 헤드라이트로 움푹 팬 곳을 비춰주어 제가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낯선 남자의 다정함과 친절함은 제 마음에 설렘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지훈 씨는 끈질기게 저에게 구애했습니다. 그는 비싼 수입 장미를 사주거나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갈 돈은 없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문 앞에서 따뜻한 죽을 싸들고 기다려주던 시간들로 측정되었습니다. 주말마다 부모님의 3층짜리 낡은 집의 전기 배선과 수도 시설을 꼼꼼하게 수리해주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 진심 어린 따뜻함은 직장 내의 화려한 말에 익숙했던 도시, 여자의 마음을 서서히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가장 큰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부모님께는 저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 중심가의 넓은 3층 주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셨고 어머니는 중학교 교장으로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외동딸이 멀리 시집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허름한 월세방에서 불안정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은 더욱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반면 시골에 있는 지훈 씨의 가정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1년 내내 땅에 매달려 사셨습니다. 공기업 기술직이었던 그의 월급은 서울에서 빠듯하게 생활하기에 겨우 충분한 수준이었습니다. 서울에 집을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훈 씨를 거실로 불러 차를 따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집도 넓은데 뭐하러 고생스럽게 월세방을 구하냐고 두 사람 그냥 여기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돈은 아껴서 나중에 아이들을 위해 쓰라고요. 옆에 앉아있던 저는 지훈 씨의 손이 찻잔을 꽉 쥐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한 지방 출신 남자에게 처가에 들어가 사는 것은 매우 무거운 의미를 지녔습니다. 그것은 자존심과 체면을 맞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를 바라보며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제가 부모님의 품에서 계속 편안하게 살기를 바랐기에 그는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처가살이라는 꼬리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결정은 본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세상은 혹독했고 그것은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자 그의 어깨를 내내 짓누르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늦가을의 어느 날 열렸습니다. 신부 측 하객은 넘쳐났고 차들은 골목 입구를 가득 메웠습니다. 반면 신랑 측 하객은 겨우 2테이블 뿐이었습니다. 지훈 씨의 부모님은 시골에서 첫 차를 타고 힘겹게 올라오셨습니다. 가장 소박한 옷차림을 한 두 분의 얼굴에는 사돈댁의 으리으리한 집에 들어서는 어색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풍성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친구와 동료들을 맞이하느라 바빠 시부모님께는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파티가 마무리될 무렵 양가 가족들이 찻상에 모여 앉을 시간이 되어서야 상황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한쪽으로 부르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셨는데
고된 노동으로 생긴 굳은 살 박인 거친 손이 제 피부에 까끌까끌하게 닿았습니다. 그분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을 끔찍이 사랑하지만 현실 앞에 무력한 어머니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은 구수한 사투리가 섞인 말투로 진솔하지만 무거운 마음을 담아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이가 댁내 사위로 들어가 한 집에서 사는 것은 당신 가족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라고. 부디 제 부모님과 제가 지훈이를 아껴주고 두 사람이 서로 잘 지내며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라고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시골 어머님들이 자녀가 결혼할 때 의뢰하는 당부 말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좋은 직업과 이미 마련된 집이 있었기에 재산 없는 그와 결혼하기로 한 것 자체가 제 사랑의 위대한 증거이자 그에게 베푸는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당부 속에 담긴 무게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처가살이해야 하는 아들의 신세를 가슴 아파하셨고 아들이 처가의 눈치를 보며 살까봐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젊음의 얕은 생각으로 그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제 부모님은 가풍을 지키며 지훈 씨를 항상 존중하고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아내인 제가 그날의 약속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훗날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무너졌을 때 그 농부 어머니의 눈물 어린 당부는 제 심장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려옵니다. 결혼 생활의 첫 2년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지훈 씨는 가정적인 남자의 전형이었습니다. 그는 정시에 출퇴근했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차를 세우자마자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방에 들어가 요리를 하고 집을 청소했습니다. 아버지는 화분이나 원목 가구를 사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면 언제나 지훈 씨가 도맡아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어머니가 가벼운 뇌졸중으로 쓰러져 장기 입원하셨습니다. 연로하신 아버지는 밤을 새우실 수 없었습니다. 보름 동안 지훈 씨 혼자서 병원을 지켰습니다. 밤에는 병실 바닥에 담요를 깔고 자며 장모님을 간호했고 새벽에는 부랴부랴 출근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 납부 일부터 에어컨과 세탁기 청소까지 부모님이나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부모님 눈에 지훈 씨는 더할 나위 없이 착하고 성실한 100점짜리 사위였습니다. 남편의 평온한 삶과 대조적으로 제 경력은 승승장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기업 홍보팀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업무상 외부 미팅이 잦아졌고 각종 파티와 행사, 잦은 지방 출장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제 인간관계는 성공한 사업가, 수십억짜리 프로젝트를 논하며 고급 외제차를 몰고 명품을 쓰는 사람들로 넓어졌습니다. 바로 그 명예의 사다리를 팼느라 저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하는 지훈 씨의 소망을 몇 번이고 묵살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조급해하며 재촉하셨지만 저는 여전히 일이 한창 발전하는 시기라는 핑계를 대며 아이 갖는 것을 미뤘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강한 그를 씁쓸하게 양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매일 저녁 화려한 화장과 옷을 벗어 던지고 집에 들어서면 지훈 씨는 항상 시사 뉴스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하게 데워진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보살핌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가 친절하고 분수를 알며 가정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인심은 야박한 법, 그 친절함이 실용적인 사회의 화려함과 비교되자 순식간에 빛이 바래고 값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안주하는 태도에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차린 밥상을 보고 전기요금 고지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펴는 모습을 보며 어찌나 평범하게 느껴지던지요. 더 이상 그가 든든한 버팀목으로 보이지 않았고 잠재의식 속에서 저는 그를 저희 부모님 집에서 사는 대가로 월급을 받는 집사나 고용인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만함이 제 영혼을 갉아먹어 어느새 저를 배은망덕하고 잔인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교는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실증을 느끼면 자신의 경멸을 정당화할 방법을 항상 찾아냅니다. 우리 부부 이야기에서 제 불만의 배경이 된 인물은 민준 씨였습니다. 민준 씨는 저희 부서로 새로 발령받은 프로젝트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신세대의 이상적인 남성상이었습니다. 외모는 훤칠했고 말은 유창했으며 인맥도 넓었습니다. 민준 씨가 있는 회의는 항상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계약을 척척 성사시켰고 새로운 사업 전략을 제시하며 회사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준 씨의 연봉은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는 고급 외제차를 몰았고 자신의 세련됨으로 주위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법을 알았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회식하면서 민준 씨의 화려함은 무심코 제 가정생활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낡은 반바지를 입고 끙끙대며 변기 뚜껑을 갈거나 새는 수도꼭지를 고치는 지훈 씨를 보면 그 대조는 더욱 극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제 남자 동료와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가 고속 승진하는 동안 지훈 씨는 7년간 공기업에 헌신했지만 월급은 35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겨우 올랐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일부러 지인들의 승진 이야기를 꺼내며 그에게 공장 관리직으로 승진할 기회는 없는지 떠보았습니다. 찻잔 세트를 닦고 있던 지훈 씨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회사에서 일자리 지켜주고 월급 꼬박꼬박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야. 승진은 천천히 생각해 봐야지. 아등바등 경쟁하고 싶지는 않아. 그 솔직한 대답은 제 안의 짜증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능력 없는 자의 변명, 진취적이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돈 벌 욕심도 없고 부자가 되려는 의지도 없는 남자는 빠르게 발전하는 이 사회에서 영원히 잉여인간일 뿐이라고요. 저는 비웃음을 날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닭담한 찻잔 세트와 함께 그를 홀로 남겨둔 채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남편의 이마에 나약함이라는 낙인을 찍었고 저 자신에게는 그를 업신여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제품 출시 행사로 바빴던 일주일간의 부산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육체적 피로와 매출 압박감으로 제 기분은 최악이었습니다. 택시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명품 캐리어를 끌고 마당으로 들어서며 따뜻한 물이 가득한 욕조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잠을 상상했습니다. 현관을 막 들어섰을 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뒷문 문턱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지훈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위에는 바닥에 깐 낡은 신문지 조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는 흑투성이 비닐 포대에서 감자를 하나하나 정성껏 꺼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시골에서 보내주신 감자였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장거리 운송까지 겹쳐 많은 감자가 싹이 나거나 썩어 마당 한 구석에 퀴퀴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색이 바랜 반소매 티셔츠를 입고 등을 구부린 채 썩은 감자를 골라 옆으로 치우고 있었습니다. 멀쩡한 감자는 마른 행주로 흙을 깨끗이 닦아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타일 바닥 위에 고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참으로 답답하고 순종적으로 보였습니다. 보통 아내라면 멀리서 돌아왔을 때 남편이 부모님이 보내주신 물건을 소중히 정리하는 모습을 보면 감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제 머릿속은 수익률, 와인 파티,
그리고 권력 있는 파트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가득 차여는 몇 푼 되지도 않는 감자 몇 알을 아까워하며 쪼그리고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혐오감보다는 형언할 수 없는 실망감과 경멸감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서서 그를 쳐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냥 그 포대 통째로 버려서 속 시원하게 만들지. 썩은 감자 몇 알 고르느라 손 더럽히고 집 더럽히냐고요. 지훈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온화했지만 슬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이건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땀과 노력이 담긴 건데 자식들 먹으라고 보내주신 걸 버리면 죄 짓는 거라고요. 그의 설명은 지극히 합리적이었지만 제 귀에는 옹졸함의 증거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시야가 너무 좁고 평생 주방 구석과 시간 낭비인 사소한 일들에만 얽매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논쟁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캐리어를 끌고 곧장 2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늙은 부모님의 정성이 담긴 감자를 계속 고르는 그를 내버려 둔 채였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은밀한 경멸이 이미 상처로 가득한 그의 자존심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을요. 감자 사건이 있은 날 저녁, 우리 침실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습니다. 우리는 냉전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노트북을 껴안고 일부러 키보드를 세게 두드리며 까닭없는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지훈 씨는 샤워를 마치고 조용히 온 가족의 빨래를 넣은 뒷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고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밤 11시. 저는 노트북을 탁 소리나게 닫고 피곤한 듯 기지개를 켰습니다. 지훈 씨는 책을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몇 분 후 그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 침대 머리맡 작은 테이블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놓았습니다.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거 마시고 푹 자라고. 일은 내일 하라고요. 뽀얀 우유에서 풍기는 부드러운 향기를 보며 저는 그 뒤에 숨은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양보의 신호였습니다. 그 우유 한 잔은 아내와 화해하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먼저 내려놓는 남자의 마음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만함이 제 이성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유 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습니다. 감정 없는 기계적인 동작이었습니다. 빈 잔을 내려놓고 저는 이불을 덮고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고맙다는 말은커녕 그의 당부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냉담한 행동은 무언의 잔인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듯한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아주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빈잔을 가져가 씻고 다시 침대로 돌아와 바깥쪽 가장자리에 바싹 붙어 누웠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등 사이의 거리는 한뼘도 채 되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만리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양보를 아무렇지 않게 짓밟았고 제 손으로 결혼 생활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해 가을, 우리 사이에 잠재된 갈등은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균열로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 씨의 회사는 인근 지방에서 기계 설치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3개월간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날 제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지훈 씨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망설임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개인 통장에서 100만 원을 시골에 계신 어머님께 보내 관절염 치료를 받게 해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병세가 최근 악화되어 다리가 퉁퉁 부어 걷기조차 힘드시다고 했습니다. 겨우 100만 원. 제 수입으로는 중간급 핸드백 하나 값에 불과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 또한 그가 꼬박꼬박 모은 월급에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마가 텄 것인지 오랫동안 쌓인 반감이 제 입에서 가장 혹독한 말을 쏟아내게 했습니다.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심판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박봉을 비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월급 쥐꼬리만 해서 1년 내내 모아도 얼마 안 되지 않느냐고요. 저는 저축은 누구 돈이든 가족 공동의 돈이며 나중에 자식들 미래를 위해 써야 한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틈만 나면 시골로 돈을 빼돌릴 수는 없다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는 그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짓밟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누굴 챙기냐고, 건장한 몸으로 이 집 하나 책임지지 못하면서. 이 집의 모든 크고 작은 지출은 지금까지 다 내 월급에서 나갔다고요. 제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에 날아드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지훈 씨는 격하게 반응하거나 소리치거나 물건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크고 거친 손이 주먹을 꽉 쥐었다가 힘없이 풀렸습니다.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평소와 같은 체념이나 인내가 아니라 차갑고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또박또박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우리 엄마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쓰라림과 분노가 담겨 있었을까요? 그는 몸을 돌려 방을 나갔습니다. 구부정한 그의 등에는 아내의 멸시 앞에서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한 남자의 치욕이 실려 있었습니다. 100만 원이 저를 가난하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옹졸한 계산과 잔인한 말은 우리 부부의 정을 공식적으로 죽였고 그와 이 가정 사이의 마지막 연결고리를 끊어버렸습니다. 전날 밤 심한 다툼이 있었지만 다음 날 아침 지훈 씨는 여전히 아주 일찍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옆으로 누워 일부러 눈을 꼭 감고 있었지만 그가 제 잠을 깨우지 않으려 거실에서 조용히 걷는 발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집을 청소하고 큰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 버렸습니다. 배낭을 메고 문을 나서기 전 그는 시장에 가서 각종 채소와 고기, 생선을 사와 작은 통에 나눠 담아 냉장고에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의 오토바이 소리가 멀어진 후에야 저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문에 단정하게 붙어 있는 노란색 포스트잇을 보고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의 단정한 글씨체로 온갖 사소한 당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혈압약은 TV 서랍에 넣어두었다는 것, 보일러가 고장날 경우를 대비해 수리기사님 전화번호를 달력 귀퉁이에 적어두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위가 약하니 밤늦게까지 일하지 말라는 당부까지. 그 세심함은 아내를 감동시켜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부터 상처받은 제 자존심에는 그저 우스꽝스럽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의 경제적 무능함을 만회하기 위해 이런 사소한 일들을 일부러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서툴고 좀스러운 사죄 방식이라고요. 저는 비웃으며 포스트잇을 뜯어구겨서 주방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가 3개월 동안 공사 현장에 가 있는 동안 그는 여전히 안부를 전하는 문자를 보내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부모님 건강을 묻고 요즘 소나기가 잦으니 베란다 문을 꼭 잠그라고 당부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관심 어린 장문의 문자에 저는 그저 한두 글자의 무미건조한 단답만 보냈습니다. 저는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먼지투성이
공사 현장에서 살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무정함은 무딘 칼날처럼 우리 부부 사이에 남은 희미한 연결고리를 매일같이 베어냈습니다. 그해 연말 회사에서는 도심의 한 고급 호텔에서 송년회를 열었습니다. 파티 분위기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반짝이는 크리스털 조명, 그리고 계속해서 부딪히는 붉은 와인잔들. 저는 비싼 실크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사이에 서서 사교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성공한 커리어 우먼, 멋진 경력과 화목한 가정을 가진 여성의 표본이라며 칭찬했습니다. 저는 능숙한 미소로 그 칭찬을 받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파티 중간 답답한 공기에 저는 바람을 쐬러 호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민준 씨가 와인잔을 든 채 어느새 저를 따라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확실히 술을 많이 마신 듯 숨결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난간에 기댄 채 민준 씨는 자신의 피곤한 결혼 생활에 대해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집에 있는 아내가 촌스럽고 말주변도 없으며 남편의 업무 스트레스를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돌아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추파를 던졌습니다. 그는 제가 똑똑하고 세련됐으며 항상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는 아쉬운 듯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둘 다 가정에 얽매이기 전에 만났더라면 아마 모든 게 달랐을 텐데, 저는 잘못된 관계에 빠지지 않을 만큼은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한 걸음 물러서며 그의 은근한 고백을 재치 있게 거절하고 파티장으로 돌아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의 말은 무심코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민준 씨처럼 돈 잘 버는 화려한 남자도 가정에 불만이 가득하다는 사실. 저는 제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외도를 하지는 않았지만 저와 지훈 씨의 부부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임상적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쓰라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전기요금을 나눠내는 낯선 동거인일 뿐 기쁨과 슬픔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잘못된 깨달음은 제가 이 결혼을 더욱 멀리 밀어내도록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3일 전에 출장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침실 문을 열자 남편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쪽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규칙적이고 조용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피곤한 파티에서 돌아온 아내에게 평온함을 주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정반대였습니다. 답답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침실 공간이 숨 막힐 정도로 좁고 갑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옷장을 열어 이불과 베개를 들고 옆에 있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덜거덕거리는 소리에 지훈 씨가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스탠드 불을 켜고는 이 깊은 밤에 무슨 짓이냐고 멍하니 물었습니다. 저는 문턱에 멈춰 서서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닷단기색이 창아딴단단단단단 탕아딴단단단단. 요즘 회사에서 실적 압박이 심해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휴식을 위해 절대적으로 조용한 공간이 필요하며 그의 코고는 소리나 뒤척이는 소리에 방해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사실은 제 마음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혐오감을 감추기 위한 방패막에 불과했습니다. 방 안의 정적 속에서 지훈 씨는 침대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더 묻지도 저를 달래거나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공기는 굳어버렸고 그는 그저 알았어 라는 짧은 한마디를 내뱉었을 뿐입니다. 가볍게 들리는 그 말은 잔인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기나긴 각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상태는 2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아침에는 식탁에서 얼굴을 마주치고
저녁에는 한 명은 TV를 보고 다른 한 명은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두 사람이었지만 영혼은 이미 완전히 다른 극단으로 떠내려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무서운 침묵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은 눈이 어두우셨고 지훈 씨의 연기가 너무나 완벽했기에 두 분은 우리 부부의 끔찍한 균열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정월 대보름날 저녁, 온 가족이 어머니가 정성껏 차린 풍성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던 중 지훈 씨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모두를 한번 둘러본 뒤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습니다. 그는 머나먼 강원도 산골의 공사 현장으로 전출 신청을 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산골의 고고로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되며 생활 환경은 열악하지만 대신 회사에서 높은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부모님은 놀라 숟가락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왜 잘 지내다가 그런 고생을 사서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어머니는 부부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살면 정이 식을 텐데 어떡하냐고 걱정하셨습니다. 지훈 씨는 부드럽게 두 분을 안심시키며 큰 공사라 숙련된 기술자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잠시 바람도 쐬고 목돈도 좀 마련할 겸 가는 거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장모님께 설명을 마친 그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빛은 제게 평생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떠보는 기색도 평소의 순종적인 모습도 없이 극도로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동의를 구하는 상의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하며 등이 굳었습니다. 항상 우위에 서 있던 한 여자의 자존심은 제가 놀라거나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동그랑땡 한 조각을 집어 그릇에 놓고 눈을 들어 그를 보며 감정 없이 차갑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알아서 잘 생각했으면 마음대로 하라고요. 그렇게 저는 우리 사이에 남은 마지막 희미한 다리마저 제 손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지훈 씨의 출발일은 주말로 정해졌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조용히 옷장 구석에서 낡은 천 캐리어를 꺼내 거실 한가운데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겉으로는 TV 드라마에 시선을 고정한 척 했지만 실제로는 눈초리로 그의 모든 행동을 팬고 있었습니다. 지훈 씨는 짐을 아주 빠르고 깔끔하게 쌌습니다. 어두운 색의 바람막이 몇 벌, 튼튼한 카키색 작업복 서너 벌. 그는 집 구석에 있는 원목 책장을 지나가다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손이 올라가 주말마다 읽던 낡고 부드러운 추리소설들의 책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보았습니다. 그는 책들을 모아 가장 높은 선반에 네모반듯하게 쌓아두었습니다. 단 한 권도 가져갈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등에 매일 배낭의 지퍼를 잠그려던 그의 동작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는 개인 사물함 앞에서 망설이다가 크고 거친 손을 뻗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속에 스테인리스가 드러난 낡은 검은색 보온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 연애를 시작했을 때 제가 길을 걷다가 무심코 사서 선물한 보온병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막 졸업했을 때였고 그는 낡은 소형차로 비 오는 날 저를 데리러 오곤 했습니다. 수년이 지나도록 보온병이 낡아 빠졌음에도 그는 매일 그것을 들고 출근하며 소중한 보물처럼 다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순간에 그가 챙겨가는 유일한 제 흔적은 가난했지만 진실했던 청춘 시절의 기념품이었습니다. 배낭에 보온병을 넣는 그의 구부정한 뒷모습은 가슴 시리도록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굳어진 고집과 냉담한 습관은 제가 고집스럽게 다른 곳으로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고
뒤늦게 밀려오는 감정을 외면하게 했습니다. 그가 떠나는 날 아침, 집안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하고 무거웠습니다. 부모님은 새벽 5시부터 일어나 부산을 떨고 계셨습니다. 주방에서는 어머니가 분주하게 파를 썰며 공항에 가기 전속이라도 든든하게 채워주겠다며 뜨끈한 소고기 뭇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이것이 그저 긴 출장일 뿐이라고 굳게 믿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초조함과는 달리 아버지는 오늘따라 유난히 침묵에 잠겨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이리저리 오가며 온갖 당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찻상에 깊이 생각에 잠겨 앉아 있다가 이따금 저를 훔쳐보고는 황급히 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훈 씨는 시간에 맞춰 차를 타기 위해 국을 서둘러 마셨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아픈 무릎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용히 다가가 커다란 캐리어를 굳이 자기가 들겠다며 마당을 가로질러 철문 밖까지 날라주셨습니다. 지훈 씨가 차에 오르기 위해 몸을 돌렸을 때 아버지는 형식적인 당부 대신 사위의 어깨를 몇 번 힘껏 두드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부모님의 심란한 마음과 정반대로 그의 아내인 저는 얇은 스웨터 하나만 걸친 채 팔짱을 끼고 현관문에 기대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완전히 무감각했습니다. 그가 강원도로 1년을 가든 일주일 출장을 가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훈 씨는 신발을 다 신고 배낭을 맨 뒤 문턱에서 몇 초간 멈칫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깊고 고요했으며 당시에 제가 알아차리기엔 너무나 어리석었던 명백한 이별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이름을 부르며 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가가지도 그의 어깨 위 먼지를 털어주지도 접힌 바람막이 옷깃을 펴주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의례적인 외교 절차처럼 무미건조하고 공허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지훈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등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철문을 지나 골목 밖에서 시동을 걸고 기다리던 택시에 올랐습니다. 택시 문이 쾅 하고 닫히며 두 공간을 갈라놓았고 동시에 우리의 10년간의 짧았던 인연도 무참히 끊어버렸습니다. 연락이 끊어지는 과정은 방 안의 공기를 서서히 빼내는 것처럼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강원도에 도착한 첫 2주 동안 지훈 씨는 여전히 상황을 보고하는 문자를 보내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내용은 무사히 도착했다는 것, 임시 숙소인 컨테이너 막사가 안정되었다는 것,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들을 무심하게 훑어보고 가끔 예의상 몇 자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가 자는 막사에 비가 새지는 않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점차 안부를 묻는 문자는 뜸해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넷째 딸, 다섯째 딸이 지나도록 아무런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부의 채팅창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일에 미친 한 여자의 무관심이 모든 이상 징후를 덮어버렸습니다. 어느덧 1년 가까운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무렵 저는 연말을 맞아 온갖 홍보 캠페인에 파묻혀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자는 문제로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 오히려 매우 편안하고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저녁, 사무실에 앉아 서류 더미를 처리하다가 우연히 휴대폰 연락처를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보낸 마지막 문자로부터 반년 이상이 지났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통화 기록은 텅 비어 있었고 메신저 채팅창은 고요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솟구쳤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어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저편에서는 차갑고 무감정한 ARS 안내 음성만 들려왔습니다.
고객님께서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2번, 3번 걸어보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그제야 낯선 불안감이 제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회의 중이거나 전파가 터지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번호를 바꿨고 유일한 연락수단을 스스로 지웠으며 제 인생에서 가장 깔끔한 방식으로 공식적으로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불안감은 이내 폭발적인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슬리퍼는 분노를 표출하듯 계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가 따뜻한 우유를 타고 계셨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겨 앉으며 지훈 씨의 무책임함을 불평했습니다. 엄마의 그 귀한 사위 좀 보세요. 반년 넘게 종적을 감추고 집에 전화 한 통 없고 번호 바꿔도 말 한마디 없잖아요. 이 집을 뭘로 보는 거예요? 어머니는 우유를 젓던 숟가락을 멈추셨습니다. 저를 돌아보시는 어머니의 눈에는 피로와 안타까움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는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시며 길고 긴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저에게 더 이상 지훈 씨를 탓하지 말라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어 미간을 찌푸리며 어머니가 저에게 무얼 숨기고 계시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그가 공항으로 떠나기 전날 밤의 진실을 천천히 털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서재 문을 굳게 닫고 잠든 사이 지훈 씨는 아버지가 담가두신 인삼주 병을 꺼내 2잔을 따라 아버지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술을 아주 많이 마셨고 30이 넘은 남자의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그는 장인어른께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자신을 가난하고 능력 없다고 경멸하고 진취적이지 못하다고 비난하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거슬리고 어리석게 보일 뿐이라고요. 그는 더 이상 사위 노릇을 다하지 못하고 이 가정을 지탱할 수 없게 된 것을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밖에 다른 여자가 생겨서도 아니고 공사 현장에 수당 몇 푼에 욕심이 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짓밟히고 또 짓밟혀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남지 않은 한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떠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제 고막을 내리치는 거대한 망치 같았고 제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거짓된 자존심의 벽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끝난 후 주방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나무 의자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던 두 손이 힘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백한 형광등 불빛이 유리 식탁 위로 쏟아져 밀랍 인형처럼 굳어버린 제 하얀 얼굴을 비췄습니다. 어머니가 방금 하신 말씀은 너무나 명백하고 사실적이어서 제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숨겨왔던 이기심의 중심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시던 우유잔을 멀리 밀쳐내며 극도의 안타까움이 섞인 목소리로 소리치셨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나무 찬장을 가리키며 저를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네가 걔가 능력 없고 돈 못 번다고 무시했지. 하지만 눈 똑바로 뜨고 이 집 좀 둘러봐라. 천장에 나간 형광등부터 밤새 뚝뚝 물이 새던 싱크대 수도꼭지, 나무 뿌리 때문에 갈라진 마당 타일까지 이 3층 집 구석구석 어디에 걔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있고 걔 어깨가 짊어지지 않은 곳이 있더냐? 아버지는 연세 드셔서 약해지셨고 나는 병치레가 잦은데 만약 지훈이가 묵묵히 밤낮으로 모든 걸 챙기지 않았다면 네가 그 잘난 커리어 쌓겠다고 마음 편히 밖으로 나돌아다닐 수 있었을 것 같아?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고 두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고 짠 눈물이
눈가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기억의 덩어리가 순식간에 녹아내리며 제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야근으로 지쳐 밤 11시에 집에 돌아오던 밤들이 생각났습니다. 굶주린 배와 녹초가 된 몸으로 밥솥을 열면 항상 조심스럽게 덮여있는 따뜻한 밥상이 있었습니다. 장모님을 위해 푹 고아낸 사골곰탕은 보온 상태로 바싹하게 구운 삼겹살은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앉아 밥을 먹었고 다 먹은 그릇은 싱크대에 던져두고 곧장 욕실로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을 거라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장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칼칼한 김치찌개 레시피를 배우려 애쓰던 그의 모습이 떠올라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는 가장 신선하고 좋은 돼지고기를 사기 위해 새벽 5시에 자전거를 타고 멀리 있는 시장까지 다녀오곤 했습니다. 제가 바이러스성 고열로 사흘 밤낮을 알아누웠을 때도 생각났습니다. 한밤중에 깨어 목이 타들어갈 듯 마를 때 기침 한번 하자마자 그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딱 마시기 좋은 온도의 따뜻한 물과 껍질을 미리 까놓은 해열제가 작은 접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잠 한숨 자지 않고 따뜻한 수건으로 제 이마와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배려에 대해 저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집안의 주 수입원이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제가 밖에서 힘들게 돈을 벌고 큰일을 책임지니 집안의 자질구레한 일들은 당연히 그의 책임이라고 여겼습니다. 남편의 말없는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처가살이하는 남자가 집세를 내기 위해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어리석음은 따뜻하고 가정에 헌신적이었던 한 남자를 물이 잔을 넘칠 때까지 침묵하고 인내하는 그림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제 후회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를 때 모든 것은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었고 온 생을 바쳐 이 가정을 지켰던 그 남자는 단호하게 떠나버렸습니다. 어머니에게 진실을 듣게 된 후 으리으리한 3층짜리 집은 순식간에 텅 비고 뼛속까지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지훈 씨의 빈자리가 생기자 행복한 가정이라는 화려한 껍데기는 금세 벗겨져 속의 처참한 부패를 드러냈습니다. 남자의 손길이 없자 자질구레한 고장들이 생겨나 매일 우리 생활을 괴롭혔습니다. 아버지는 류머티즘 관절염이 악화되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조심스럽게 부축해주던 사위가 없자 아버지는 손수 나무 난간을 꽉 잡고 비틀거리며 한 계단 한 계단 힘겹게 올라가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지훈 씨가 항상 TV 위에 놓아두던 파스를 찾으며 무릎을 부여잡고 찡그리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제 심장은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가벼운 우울증에 빠지셨습니다. 더 이상 TV 요리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늦은 오후면 어머니는 종종 2층 발코니에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현관문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시는 모습은 마치 익숙한 오토바이 소리가 마당 앞에서 멈추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먹을 것을 찾으러 냉장고를 열었을 때 저는 문 앞에서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곰탕을 데우라는 그가 파란 펜으로 쓴 마지막 포스트잇이 여전히 그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노란색 종이는 구겨지고 냉장고 습기 때문에 글씨도 많이 발해 있었지만 어머니는 누구도 그것을 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낡은 종이 조각을 이 집에 효심 깊은 사위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마지막 기념품처럼 여기셨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에는 이제 깊은 한숨과 서로를 피하는 시선만이 남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피 흘리는 상처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적 갈등으로 괴로워하던 바로 그 시기에 민준 씨에 대한 소식이
사무실에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제가 한때 기준으로 삼았던 성공과 능력의 이상적인 모델로 여겼던 그 남자가 주식과 부동산 투자 실패로 수십억 원의 빚을 지고 파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빚 독촉 전화가 회사 대표 번호로까지 빗발쳤습니다. 민준 씨의 아내는 어린아이를 안고 회사 로비까지 찾아와 시끄럽게 울며 남편이 집문서를 전부 담보로 잡히고 빚을 피해 잠적했다고, 처자식을 폭풍우 속에 버려두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민준 씨의 몰락에 대해 수군거리는 동료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회가 진취적이라고 칭송하고 돈을 주무르는 능력이 있다고 여겼던 민준 씨 같은 사람도 결국 자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혼란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가정의 평화를 내팽개치고 거칠의 가치를 쫓았던 것입니다. 주말 저녁 저는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모든 불을 끄고 어둠이 1층의 넓은 공간을 삼키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는데 우연히 옆집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평범한 행복의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수록 저를 둘러싼 고독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씁쓸하게 잔인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밖에 반짝이는 환상을 맹목적으로 쫓다가 제 손으로 제 인생의 평온한 밥그릇을 엎어버렸습니다. 제가 한때 경멸했던 주방 구석을 맴도는 무능하고 안주하는 남자. 그가 바로 제가 기댈 수 있었던 가장 견고하고 안전한 성벽이었다는 것을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북풍이 제대로 닫히지 않은 유리창 틈으로 스며들어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제가 남편을 피하기 위해 각방을 썼던 핑계의 공간,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천장까지 닿는 높은 원목 책장이 있었습니다. 젖은 천으로 책장 중간 칸을 닦다가 누렇게 변색된 번역 소설책 앞에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지훈 씨가 한가로운 일요일 오후에 즐겨 읽던 책이었습니다. 책등에 얇게 쌓인 먼지는 오랫동안 아무도 만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무의식적인 호기심에 이끌려 책을 꺼냈습니다. 바삭거리는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기자 낡은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갑자기 배기 페이지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한 장이 나무 바닥으로 팔랑거리며 떨어졌습니다. 몸을 숙여 주워보니 그것은 집 근처 마트의 영수증이었습니다. 종이는 구겨져 있었고 가멸지에 인쇄된 상품 목록의 글씨는 대부분 희미해져 근대, 돼지고기 앞다리살, 된장 같은 몇 글자만 겨우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영수증 뒷면을 뒤집었습니다. 파란색 볼펜으로 쓴 손글씨 한 줄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기울어져 있지만 강단 있고 가슴 시리도록 익숙한 글씨체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상기시키듯 짧은 한 문장을 급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멸치 액젓 사기. 그 소박한 글씨는 마치 스위치처럼 제가 오랫동안 애써 묻어두었던 기억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5년 전의 모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팀장이 아니었고 업무 스트레스가 제 생각에 현실적인 색을 입히기 전이었습니다. 한가로운 일요일 오후면 지훈 씨는 낡은 소형차에 저를 태우고 마트에 가서 일주일 치장을 보곤 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그의 단단한 허리를 팔로 감싸고 땀 냄새가 희미하게 밴 그의 넓은 어깨에 턱을 기댔습니다. 우리는 매장을 누비며 아버지 입맛에 맞는 김치찌개를 끓이려면 전통 멸치 액젓을 사야 하는지 공장 제품을 사야 하는지를 두고 시시콜콜하게 다댔습니다. 그는 항상 저에게 양보하며 제가 비싼 과자들을 장바구니에 마구 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지출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장 신선하고 저렴한 시금치 한 단을 꼼꼼하게 골랐습니다. 멸치액젓 한 병은 얼마 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우리 부부가 함께 힘든 시절을 견디고 좁은 주방에서 작은 기쁨 하나하나를 나누었던 가난한 시절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토록 소박하고 따뜻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날의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헤쳐나왔지만 돈의 유혹과 사회의 허영심을 이겨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다리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책장을 따라 미끄러지듯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낡은 영수증은 제 손안에서 으스러지도록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창백한 얼굴 위로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텅 빈 방 안 가득 목매인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얼굴을 감싸고 걷잡을 수 없이 울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저지른 끔찍한 파괴의 정도를 마침내 깨달은 한 여자의 울음이었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여기에 있고 비싼 가구들도 제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영혼, 가족을 위해 사소한 지출 하나하나를 기록하며 헌신했던 그 남자는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듬해 3월, 회사에서는 농업용 비료 브랜드의 광고 캠페인 출시를 준비하기 위해 시장 조사를 기획했습니다. 조사 지역은 중부지방과 강원도 일대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기획안을 읽다가 제 눈은 붉은 흙이 많은 고원지대의 한 지역 이름에 멈췄습니다. 그곳은 바로 지훈 씨가 건설 현장 감독을 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부하 직원들의 반대를 모두 물리치고 이 출장을 직접 이끌겠다고 경영진에게 자청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출장이라는 핑계로 그를 한 번이라도 볼 수 있다는 비겁하고 희미한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소란스러운 서울을 떠나 이른 오후에 지방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산만 대어 저는 일행과 떨어져 택시를 빌려 그가 일하는 공사 현장 주소를 찾아 확장 중인 국도를 따라 달렸습니다. 길 양옆으로는 붉은 흙먼지가 나무들을 뒤덮고 있었고 낮은 양철 지붕집들이 보였습니다. 강원도의 건기는 혹독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아스팔트 도로를 달구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었습니다. 택시는 공사장 입구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멈췄습니다. 저는 하이힐을 신고 비싼 실크 오피스룩을 입은 채 차에서 내렸습니다. 흙과 돌, 철근이 널려있는 풍경 속에서 제 모습은 완전히 이질적이었습니다. 큰 나무 뒤에 숨어 저는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임시 막사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검게 그을린 인부들이 안전모를 쓰고 땀에 흠뻑 젖은 옷을 입은 채 구령에 맞춰 비계 위로 철근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시끄럽고 먼지투성이이며 숨막히는 공기. 제가 나약하고 안주한다고 비웃었던 남편이 바로 이 불구덩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장 고되고 힘든 육체 노동을 하며 타는 듯한 햇볕 아래 몸을 내맡기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아내에게 부유한 삶을 제공하지 못한 한 남자로서의 마지막 체면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버티고 있는 혹독한 환경과 제가 일하는 카펫 깔린 냉방 사무실의 대조는 제 심장을 아프게 옥죄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통신사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3개월 동안 부탁해서 겨우 찾아낸 익숙한 10일짜리 번호가 나타났습니다. 제 엄지손가락이 초록색 통화 버튼 위에서 맴돌았습니다. 누르기만 하면 벨이 울릴 것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제발 돌아와 달라고 애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멀리서 일하는 인부들의 얼굴에 뚝뚝 떨어지는 땀방울을 보았습니다. 지금 어떤 사과도 무의미하고 위선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의 자존심에 입힌 상처는 너무나 깊은 칼자국이어서
어떤 말로도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전화해서 그를 돌아오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양심의 가책을 덜고 싶은 이기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차가운 거절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손이 작은 가죽 지갑에 닿았습니다. 지갑의 비밀칸에는 멸치액젓 사기라고 쓰인 낡은 마트 영수증이 여전히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붉은 흙먼지 냄새가 가득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쓰라리지만 공정한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늦은 비행기를 타고 화려한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창에 머리를 기댄 채 날개 아래로 뭉게구름이 떠다니는 것을 보며 저는 청춘 전체를 맞바꾼 값비싼 교훈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한 가정이 무너지는데 제3자의 개입도 천지가 개벽할 만한 사건도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그것은 배우자의 말없는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안에서부터 조용히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넓은 3층짜리 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지만 진정한 보금자리는 정월 대보름 어느 날 떠나간 그 차와 함께 영원히 사라져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